지도를 펼쳐보면 세계 석유의 절반이 유독 이 좁은 사막 밑에 몰려 있는데요. 그 땅 밑에는 3억 년 전 뜨거운 바다가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연은 없었어요. 이 좁은 땅 밑에서 조건들이 3억 년 동안 정확히 겹쳐야만 지금의 매장량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은 그 조건을 하나씩 따라가며 3억 년 전 열대바다가 어떻게 이 사막 밑에 갇혔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척박해 보였던 사막이 사실은 지구가 만든 완벽한 금고였다는 반전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지구의 비밀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손바닥 하나로 중동 지역을 가려보세요. 손바닥 하나면 충분히 가려질 만큼 좁은 땅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이어지는 그 작은 구역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땅 밑에 전 세계가 지금까지 확인한 석유의 절반가량이 잠들어 있어요. 정확히는 약 53%예요. 오펙이 2025년에 발표한 통계인데요.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5,670억 배럴이거든요. 이 중 절반이 넘는 양이 지도 위에서는 손톱만큼도 안 보이는 이 작은 지역 하나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계 모든 나라를 다 합쳐도 이 한 지역을 못 따라가는 셈이에요. 숫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유전, 이른바 슈퍼자이언트 유전은 겨우 33개 정도로 추정돼요. 이 중 3분의 2가 하필 이 지역에 몰려 있어요. 사우디에만 11개가 있고요. 이라크와 이란에도 각각 5개씩이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들이 지도 한 귀퉁이에 줄줄이 모여 있는 셈이에요. 남는 3분의 1을 나머지 지구 전체가 나눠 가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지구 표면 어디에나 석유가 묻힐 수 있는데 왜 유독 이 좁은 사막 밑에만 이렇게 쏠려 있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하기엔 그 편중이 너무 심해요. 세계 모든 재산의 절반이 지도에서 손바닥 하나 크기밖에 안 되는 동네에 다 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그냥 운으로만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하죠. 우연이라고 믿기엔 지나치게 이상한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설계일까요? 이 불균형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얼마나 거대한 시간 속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사막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사막에서 시간을 3억 년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 자리에는 폭 2,000에서 3,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열대바다가 있었어요. 지질학자들은 이 바다를 네오테티스해라고 부르는데요. 쥐라기부터 백악기까지 지금의 중동 지역 전체를 뒤덮고 있었더라고요. 적도 부근에 자리한 광활한 얕은 대륙봉이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래바람을 맞고 있는 이 땅이 3억 년 전엔 열대 휴양지 같은 얕은 바다였던 셈이에요. 그럼 이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석유가 만들어졌을까요? 석유가 공룡의 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대다수 지질학자들이 동의하는 설명은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이나 조류 같은 아주 작은 유기물이 그 기원이라는 거예요. 공룡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명체들이 원료였던 거죠. 물론 유기물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했는데요. 바로 산소가 거의 없는 정체된 해저 환경이었어요. 산소가 충분했다면 유기물은 금방 분해돼서 사라졌을 텐데요. 이 바다 밑바닥은 산소가 거의 닿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더라고요. 그 덕분에 죽은 플랑크톤들이 분해되지 않고 층층이 쌓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다 수면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유기물이 풍부한 층이 겹겹이 쌓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지층이 사르젤루와 가라우 같은 모함층이에요. 지금 중동 석유의 70% 이상이 바로 이 시기 퇴적물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지층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흥미로운데요. 아라비아 대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곤두아나 대륙의 안정된 대륙붕이었어요. 그 위로 무려 5,500m 두께의 퇴적암이 큰 지각교란 없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서랍 속에 3억 년치 기록이 고스란히 보관된 셈이죠.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를 다 합쳐도 이 시간의 10,000분의 1도 채 안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유기물이 쌓였다고 저절로 석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엔 정확한 온도와 깊이의 요리 조건이 필요했거든요. 이제부터가 진짜 조건 추적의 시작입니다. 그 조건들을 하나씩 레시피처럼 짚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스펀지예요. 전문 용어로는 절유암이라고 부르는데요.
테티스해가 남긴 두껍고 구멍이 많은 석회암과 사암층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지층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석유를 머금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스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도 땅속 어딘가 구분가로 흩어져 사라지고 말아요. 이 스펀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사우디의 가와르 유전 하나만 봐도 길이가 280km, 폭이 30km에 달해요. 1948년에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유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뚜껑이에요. 스펀지에 석유가 스며들었다고 해도 위로 새어나가지 않게 덮어줄 뚜껑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지역에는 후르무즈층이라는 두꺼운 소금층이 그 역할을 해요. 소금은 액체를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밀봉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조건은 그릇이에요. 스펀지와 뚜껑이 있어도 평평한 땅이라면 석유는 옆으로 계속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자그로스 스콕대라는 길이 약 1800km의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면서 생긴 주름인데 이 주름과 소금돔이 움푹한 그릇 모양을 만들어 석유를 한자리에 가둬둔 거예요. 지금도 이 산맥은 매년 25mm씩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그릇을 만드는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바로 소금돔이에요. 소금은 주변 암석보다 가벼워서 시간이 흐르면 마치 물속의 기름방울처럼 천천히 위로 밀려 올라오거든요. 이 현상을 다이어피어라고 부르는데요. UAE 앞바다의 자쿰, 욤셰이프, 나스르 같은 유전들이 바로 이렇게 솟아오른 소금돔 덕분에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깊이와 온도예요. 석유는 정해진 온도와 깊이 구간에서만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을 오일 윈도우라고 불러요. 대략 깊이는 2에서 4km 사이예요. 온도로는 섭씨 60에서 120도 사이인데요. 이 구간을 벗어나 더 깊이 묻히고 더 뜨거워지면 석유는 가스로 완전히 분해돼 버려요. 실제로 카타르와 이란 사이 바다 밑에 있는 노스필드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그런 경우예요. 오일 윈도우보다 훨씬 깊이 묻혀 과열된 모함에서 만들어진 곳인데 그 결과 세계 최대 단일 천연가스전이 됐어요. 재료는 있었지만 조리 조건이 달라서 석유 대신 가스가 만들어진 셈이죠. 믿기 힘든 부분인데요. 재료와 스펀지와 뚜껑과 그릇, 이 네 가지 조건이 3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히 겹친 곳은 지구에 거의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다는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 답이 분명해져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국가 단위로 따지면 확인 매장량 세계 1위는 사우디가 아니라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벨트에는 약 3,030억 배럴이 묻혀 있어서 사우디의 2,670억 배럴을 앞서요. 세계 매장량의 17%가 이 한 나라에 몰려있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쌓아온 중동이 압도적이라는 전제가 살짝 흔들리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원유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오리노코 벨트의 석유는 초중진류라서 상온에서 거의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증기를 땅속에 주입해 억지로 녹여내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잡아먹어요. 캐나다 오일샌드도 사정이 비슷해요. 약 1630억 배럴이나 묻혀있지만 역청 형태라서 역시 특수공정 없이는 꺼낼 수 없어요. 매장량은 많아도 손에 넣기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퍼미엄 분지도 같은 벽에 부딪혀요. 이곳의 셰일함에는 석유가 가득하지만 암석의 틈이 워낙 좁아서 저절로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2000년대 후반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캐낼 수 없는 석유였던 거죠. 땅속에 재료는 있는데 스펀지가 스펀지답게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에요. 러시아 서시베리아 분지는 조금 더 미묘해요. 이곳의 모함인 바제노프층도 중동처럼 무산소 바다 밑에서 만들어졌어요. 재료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는 놀랍도록 닮은 거예요. 하지만 저류암의 성질이 달라요. 중동은 두껍고 구멍이 많은 석회암이 스펀지 역할을 하는데 서시베리아는 주로 사암층이라 그만큼 매끄럽게 석유를 머금고 내보내지는 못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양은 베네수엘라가 더 많아요. 하지만 재료와 스펀지, 뚜껑과 그릇까지 네 가지 조건이 자연 상태로 동시에 그것도 저비용으로 갖춰진 곳은 중동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재료는 있어도 스펀지가 막혀 있거나 스펀지는 있어도 원유 자체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조건 하나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만 석유가 저절로, 그것도 낮은 비용으로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매장량 순위표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차이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한 조건을 만든 진짜 공로자가 하나 더 있어요. 다들 쓸모없다고 여겼던 바로 저 사막 자체거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하나 남아요. 이 완벽한 조건들이 왜 하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지구 나이로 보면 3억 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 대륙이 통째로 갈라지고 거대한 산맥이 솟아오르고 바다 밑바닥이 하늘 높이 뒤집히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흔들려도 스펀지 역할을 하던 저류암에 금이 가고 뚜껑 역할을 하던 소금층이 깨지면서 그릇 모양이던 트랩도 다 흐트러졌을 거예요.
재료와 스펀지와 뚜껑과 그릇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춰졌어도 중간에 단 한 번만 크게 흔들렸어도 지금의 매장량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구 전체 역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큰 지각 변동 없이 버틴 땅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막이 사실은 그 3억 년 내내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완벽한 밀봉장치였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대지는 곤두아나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뒤로 쭉 아정된 대륙봉으로 남았고 그 위에 쌓인 5km가 넘는 퇴적층은 캄브리아기부터 플리오세까지 단 한 번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지역이라면 화산이 터지고 지층이 뒤틀리면서 재료도 스펀지도 뚜껑도 그릇도 죄다 흩어졌을 텐데 이 땅은 그저 조용히 버텨줬을 뿐이에요.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을 조사할 때마다 유독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정성 때문이에요. 쓸모없다고 손가락질받던 무표정한 모래땅이 실은 지구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금고이자 그 금고를 잠근 자물쇠였던 셈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던 그 3억 년의 침묵이야말로 지금 이 매장량을 지켜낸 진짜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금고는 지금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2026년 6월 사우디 아람코는 라담이라는 새로운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매장지 7곳이 함께 포함됐어요. 그중 라담이 유정에서는 하루 5,100배럴에 달하는 초경질 원유가 지금도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100년 가까이 이 땅을 파고 또 파온 지금도 금고 안쪽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금고는 앞으로 얼마나 더 열릴까요? 그리고 왜 이 금고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다 열리지 않은 걸까요? 그 답도 이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퍼올렸으니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이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사실 석유가 곧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반복됐지만 그 예측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인 매장량이라는 숫자는 지구 속에 묻힌 석유의 총량이 아니거든요. 지금 기술로 채산성 있게 캐낼 수 있다고 확인된 양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요. 실제로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지금 소기 속도로 계산해도 앞으로 약 47년은 버틸 수 있는 양인데 이 계산은 해마다 다시 이뤄지면서도 숫자가 줄기는커녕 꾸준히 다시 채워졌어요. 2000년대 이후 수평 시추와 소합 파쇄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인 매장량은 줄어들지 않고 늘었고 2018년에는 세계 석유 생산량이 역사상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되기도 했어요.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중동은 세계 매장량의 절반가량을 쥐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산은 세계의 약 30%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아직 쓰지 않고 남겨둔 셈이죠. 다 쓴 것처럼 보이는 지갑에서 자꾸 새지폐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실은 역사를 돌아봐도 낯설지 않아요. 1938년 단맘 7호 유정에서 첫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지역의 주된 생계는 천연 진주를 캐는 진주 잠수부들이었어요. 이웃 바레인에서는 이보다 앞서 1932년에 걸프 지역 최초로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미 변화의 조짐이 있었죠. 그런데 일본산 양식 진주가 세계 시장에 퍼지고 여기에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걸프의 진주업은 1930년대 들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하필 그 무렵 땅 밑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에 있어요. 결국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돼요. 3억 년 전 바다에서 시작해 3억 년의 침묵을 거쳐 오늘의 발견으로 이어진 여정이었다는 거죠. 재료도 스펀지도 뚜껑도 그릇도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막 밑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을 켜는 전기든 오늘 타고 온 자동차의 연료든 손에 든 플라스틱 컵이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3억 년 전 어느 바다에서 조용히 죽어 가라앉은 이름 없는 플랑크톤 한 마리가 있거든요. 누구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누구도 지켜보지 않았던 죽음이었죠. 그런 죽음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억 단위의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이고 나서야 겨우 지금 우리가 쓰는 만큼의 양이 됐다는 사실도 함께 다가와요. 그 작은 생명들이 가라앉은 뒤로 사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긴 시간을 그저 버텨줬어요. 큰 균열도 없이 그 침묵을 고스란히 품고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막 위에 발을 딛고 지나갈 때도 그 발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여전히 눌려있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누리는 거의 모든 것은 사실 헤아릴 수 없이 작은 생명들의 침묵과 그 침묵을 지켜준 사막의 인내 위에 세워진 것에 가까워요. 사막이 그 자원을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지켜냈을 뿐인데도 오늘의 우리는 거기에 문명을 세운 거예요.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그 시간은 지구가 겨우 몇 번 숨을 고른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요.
그 짧은 숨 사이에 우리 문명 전체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 오늘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 뒤에도 어쩌면 우리가 짐작조차 못할 시간의 두께가 숨어 있을지 몰라요. 다음에 어딘가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을 지나칠 때는 그 아래에도 이런 침묵이 조용히 흐르고 있을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플랑크톤이 바다에 존재하는 한 이 과정 자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조용히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루에 쓰는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느린 시간이라 당장 기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겸허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서 있는 땅 밑에서 시간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놀라운 일이니까요.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